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Federated Learning, 한국말로는 연합학습이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고요. 혹시 소리 지금 울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Federated Learning 좀 울려요? 어떡하지? 지금도 울리나? 괜찮나? 조금 울리는데 그냥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 네. 사실 좁은 데 있어가지고. Federated Learning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거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드디스크 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더불어서 개인의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무슨 아키텍처 같은 내용이 아니라 어떤 아키텍처가 주어져도 우리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디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통계 모델링을 하거나 머신러닝, 딥러닝을 한다고 하면 CPU와 CPU 혹은 GPU가 메모리랑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게 원래 저희 랩 발표에 있던 내용이랑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넣었고, 그래서 저희가 랩탑에서 혹은 데스크탑에서 모델링을 할 때는 실제로 회사에서는 뭐 안 그런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냥 튜토리얼을 돌릴 때는 쉽게 저희가 뭐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안 해도 되죠. 되게 쉽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수많은 로그 데이터를 그냥 그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쉽게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같은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아마존 같은 데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보관돼 있고 사이사이 이더넷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컴퓨팅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그런 계산을 라지 스케일 컴퓨팅이라고 하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게 엄청나게 여러 개 있고 또 각 지역별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분산되어 있고, 또 그런 분산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런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바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다뤄야 하는 그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지스케일 컴퓨팅에 우리가 라지스케일 컴퓨팅이 왜 어려운가를 되게 와닿게 설명하려면 제 생각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버가 예를 들어 한 3년을 버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서버가 한 1000일에 한 번 고장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봤듯이 우리가 서버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간략하게 1000개가 있다고 하면 아마 하루에 하나는 고장이 날 겁니다. 네, 2011년 기준으로 구글에 있는 서버 머신들은 약 한 100만 개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훨씬 많겠죠. 그러면 하루에 1000개의 머신이 페일한다는 건데, 만약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1000개의 부품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데스크탑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머신들이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데 그런 고장 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맵리듀스나 맵리듀스를 응용해서 하둠이나 아파치 스파크 같은 데이터를 쉽게 분산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발전을 시켜왔었고, 그렇게 맵리듀스나 하둡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 하에서 어떻게 그 커뮤니케이션 이피션트한지 커뮤니케이션 버틀렉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자체가 굉장히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페더레이티드 러닝도 각 클라이언트별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학습을 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다만 여기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는 저희가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신경 쓰진 않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응용해가지고 페더레이티드 러닝 문제를 푸는 논문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시켰고, 뒤에 나오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활용한 방법들에서도 이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응용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바틀렉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 코코아라는 논문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바틀렉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무슨 마스터 노드로 데이터를 끌어와서 뭐 연산을 하고 뭐 해야겠죠. 근데 그 각각 데이터가 굉장히 용량이 크면 그 인풋 아웃풋에서의 그 바틀렉이 생기니까 그 바틀렉을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바틀렉이라고 부르고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이 논문 코코아라는 논문에서 커뮤니케이션 바틀렉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프라이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의 관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를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x라는 인풋 데이터에 선형 변화를 시켜준 다음에 f라는 함수를 씌우고 그럼 이게 로스가 되겠죠. 그럼 각 샘플별로 민을 해준 다음에 레귤러제이션이 텀이 추가된 그런 로스 펑션일 텐데요. 이런 로스를 가진 문제들은 예를 들어 소프트 벡터 머신 혹은 레귤러라이즈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을 겁니다. 딥러닝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f가 지금 컨벡스 펑션이 되길 원하고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f가 컨벡스인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답입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직접 풀 수 있는데, 직접 풀기 어렵다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듀얼 프로블럼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리를 모르시는 분이 여기 있을 텐데,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게 이게 프라이멀 프로블럼이고, 얘를 풀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서의 로스는 듀얼 프로블럼의 로스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등호 관계가 만족을 하고,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해와 듀얼 프로블럼의 해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듀얼 프로블럼에서 해를 풀고 그 풀어진 해를 이용해서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해를 어떻게 역변환을 하면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직접적으로 풀면 되지 왜 듀얼 프로블럼을 생각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이 부등호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얘랑 얘의 해가 일치하게 되면 등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로스와 이 로스의 차이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어떤 스타핑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컨벡스 프로블럼에서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0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뭐 스타핑 크라이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새들 포인트 비슷한 게 막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다루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듀얼리티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의 차이를, 이 듀얼리티 갭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중단시키지 말지 그런 걸로 쓰면 좀 더 직관적이고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얘를 푸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듀얼 프로블럼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그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잘 적용이 되냐라고 하면 우선 얘는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이 왼쪽 프라이머 프로블럼은 각각의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에서 학습을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xi에는 w가 곱해져야 되고 그 w들 간에 w들끼리 각각의 노드에서 w들이 다 그 공통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걸 n개의 노드에서 이렇게 나누지 못해요. 이 함수를. 근데 여기서는 각각 알파 i라는 그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 L2놈이니까 제곱합을 각각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n개의 노드로 알파 i들이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파 i로부터 이 w로 그 역변환하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쉽게 각각의 노드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w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프라이머 프로블럼을 풀면은 우리가 분산된 데이터에서 어떻게 멀티 프로세싱 하기 힘든데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을 생각하게 되면 각각의 노드에서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데에서 저희가 뭐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코코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혹은 SVM 같은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바틀렉 없이.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데이터들이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의 모바일 폰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서버에는 일정량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우선 데이터를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뉴럴넷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 학습된 뉴럴넷을 바탕으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배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에서 가져온 것들에는 사진, 그러니까 개인 사진 혹은 메시지 혹은 뭐 패스워드 혹은 뭐 계좌번호 이런 좀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로 이런 민감 정보들은 서버로 들고 오기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원들이 있는데 각 병원들에서 환자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병원이 100개라고 하면 각각의 병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합치면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딥러닝은 무조건 데이터가 많을수록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 동양인의 우리가 환자 데이터와 서양 사람의 환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동양 사람들 데이터만 갖고 학습시킨 어떤 그 모델과 서양 사람들로만 학습시킨 모델들은 각각 바이어스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제너럴하고 모든 상황에 좀 잘 풀고자 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합쳐야겠죠. 그러면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병원 데이터랑 미국에 있는 병원 데이터를 합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뭐 지노믹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보기도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로 가져오지 않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는 아주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닙스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 혹은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데이터 아나리시스에서 제일 큰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글 리서치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오픈마인드에서 하는 거예요. 오픈마인드는 파이토치 기반이고 구글에서 하는 건 텐스플로우 기반인데 오픈마인드에서 지금 리더가 어떤 말을 했냐면 데이터 분석이 GPU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런 컴퓨팅 파워를 키우는 게 지금은 그 뭐 NLP에서는 가장 큰 갈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크기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들도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동양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슨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그 동양인에 대한 바이어스가 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페어한 AI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좀 클린하고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강조를 해요. 그래야 다음에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우리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러닝, 다시 말해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에 대해서는 사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통계적으로 좀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고 혹은 무슨 동형 암호 방법을 쓰는 것도 있고 혹은 좀 신뢰 가능한 서드 파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컴퓨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제 생각할 땐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 분야가 제일 그 중에서는 핫한 것 같고 근데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가치가 있고 실제로 각각의 부품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도 나중에 많이 요구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세팅으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IID 세팅이고 두 번째는 non-IID 세팅입니다. 그래서 IID는 그 통계에서 배우는 그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 그 말이랑 똑같고 만약에 각각 클라이언트에 있는 그러니까 각각 분산되어 있는 이 하나의 각각의 노드를 저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여기 우리의 그 CPU나 GPU가 있는 곳을 서버라고 할게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가 IID 샘플링이 됐는지에 따라서 IID 세팅 혹은 non IID 세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그 각각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는 non IID 세팅에 따르겠죠. 제가 찍는 사진이랑 한샘이가 찍는 사진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한샘이가 찍는 사진이랑 규영이 찍는 사진은 뭐 대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가정하면 IID 세팅인데 그럼 IID 세팅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서버에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배포를 하죠. 그러면 배포된 데이터에게는 또 배포된 모델에게는 또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니까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신경 써야 한다면 얘네를 공유하지 않겠죠. 이 업데이트들을. 자기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적의 방법은 이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자기의 모델을 그냥 합숙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IID 세팅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모델에서 계산되는 로스가 기대값을 취해보면 다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같은 분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같은 상황이니까 이 로스를 계산해도 기대값은 똑같을 거고 그래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학습시키는 게 어느 정도 정당성은 취해지죠. 그럼 non IID 세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배포를 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계산하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업데이트된 값을 서버로 모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업데이트된 값에는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가 데이터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 모델과 우리가 배포된 모델과 그 배포된 모델에서 파생된 그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에 유출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처음 얘기한 논문이에요. 이때는 이 업데이트된 값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되게 플라우더블해 보였던 거죠. 근데 이후에 나온 논문에서는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에서는. 근데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서버로 모아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들을 적당한 방법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줍니다. 그럼 어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버에 있는 모델을 학습시킬 업데이트 혹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배포를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페더레이티드 옵티마이제이션이랑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랑 되게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non IID란.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데이터들을 어떤 일정한 방법을 분류하진 않죠. 그래서 무작위로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되는데,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에서 각각의 머신들은 IID 샘플돼 있을 거고요. 또 그 각각의 머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들은 그렇게 막 언밸런스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텐데, 페더레이티드 옵티마이제이션 세팅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non IID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사진의 수가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 수도 되게 언밸런스드 돼 있을 수 있고, 또 페이스북 사용자가 몇 명이죠? 카카오톡 사용자만 제가 알기로 한 4천만 명 되는 걸로 아는데, 아까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머신들의 개수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페더레이티드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엄청나게 매시블리 디스트리뷰티드 됐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수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example의 개수보다 훨씬 많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리미티드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끌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업데이트를 서버로 보내죠. 근데 이 서버에 보낼 때 어느 클라이언트는 꺼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서버로 보낼 것인가 못 보내죠. 그냥 못 보내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과의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두 번째 두 개의 세팅이고요. 이 두 개의 세팅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딱히 이거 관한 질문은 아닌데 이거 왜 공부한 거야? 이거? 응. 제가 이거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그냥 재밌어 보여서 그냥 잘 봤어요. 아니 뭐 필요해서 본 건 아니고 어쩌다 봤는지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쩌다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문준이 말해. 매시블리 디스트리뷰티드는 저도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만져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스파스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는 데이터가 그래도 각 머신별로 충분한 양이 이렇게 딱 채워져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이 있고 안 찍는 사람이 있듯이, 사진을 안 찍는 사람들은
안 찍는 사람들이 그런 클라이언트가 많다고 하면 되게 스파스하게 퍼져 있는 거잖아,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되게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는 정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 이 부분 나도 그렇게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네. 네, 그래서 이 위의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라지 n개의 유젠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어떤 파라미터 W를 쳐야 되는데 이런 엠피리컬 리스크를 계산해서 라지 n개에도 평균을 취해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고 또 이렇게 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을 하죠. 이 라지 n개의 유젠플이 K개의 K명의 클라이언트 라지 K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로스를 이렇게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K번째 클라이언트에 있는 유젠플의 개수가 nk면 이게 K번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어떤 로스 펑션일 거고 그 로스 펑션을 각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로 가중평균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로스를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델에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지는 그레디언트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레디언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계산되는 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평균을 취해주면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업데이트를 보냈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이 페더레이티드 SG랑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인데 페더레이티드 SG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 클라이언트에서 구한 GK라는 이거를 서버로 보내서 가중평균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면 되죠. 근데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SGD 같은 경우 우리가 컨벡스 로스를 쓰는 경우에는 그죠? 그 수령이 보장이 되겠죠.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론으로. 근데 여기서는 페더레이티드 SGD랑 추가로 뭘 소개하냐면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징을 소개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WK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번 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T 플러스 아닌데 여러 번 업데이트하고 그 여러 번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서버에서 에버리징을 해줘요.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한 번을 업데이트 시키고 클라이언트로 파라미터로 보내가지고 에버리징하면 페더레이티드 SGD랑 같은 건데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버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에버리징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되게 안 좋은 방법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징이 결론적으로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아까 그 클라이언트에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서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서버에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다시 배포한 다음에 또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라운드라고 부를 건데 각각의 라운드에서 M은 뭐냐면 우리가 샘플할 그 클라이언트의 개수예요. 클라이언트의 명수. 그래서 최소 1개가 돼야 되고 C 타임스 K가 되는데 C가 뭐냐면 각 라운드에서
우리가 계산에 사용될 클라이언트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K는 클라이언트의 수죠. 그래서 C 타입스 K가 1보다 작아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맥시멈 취한 거고요. 그래서 몇 명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할지 M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M개의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서브샘플링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패러럴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서버에서 에버리징을 취해줘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여기서 표현할 건데, 이 에포크,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그 개수를 에포크라고 하는데, 그 개수를 2라고 하면 각각 2별로 이렇게 그랜트 디센트를 해주고 나오는 값을 바탕으로 서버에서 어그리게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라지 2가 1이면 페더럴티 SG랑 똑같게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혹시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페더럴티 SGD가 이론적으로는 더 맞는 얘기죠. 그죠? 그게 이게 더 맞죠. 얘는 좀 이상하죠. 클라이언트별로 여러 번 학습시킨 다음에 파라미터를 어그리게이션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유도한 그레디언트랑 값이 다르게 될 거잖아요. 각각의 W가 다 달라지니까. 근데 그게 왜 잘 되냐라고 하면은 좀 이거는 경험적으로 찾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사실 이 논문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CNN으로 MNIST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때 만약에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인디펜던트하게 해주고 서로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부터 학습을 시킨 파라미터를 믹싱 웨이트, 여기 주어진 믹싱 웨이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데서는 더 좋은 파라미터가 나오기도 하는데 더 안 좋은 파라미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니셜 포인트로부터 다르게 학습된 데서 나온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 믹싱 웨이트로 에버리징을 해주면 그럴 때는 무조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WK는 첫 번째는 모든 클라이언트별로 다 같고, 그 다 같은 클라이언트 그 W를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업데이트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파라미터 W들이 나오는데 걔네를 적절히 믹싱웨이트로 섞어주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이 페더럴티 에버리징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 논문 페더럴티드 러닝에서 나오는 페더럴티드 러닝 논문이 왜 재밌냐면 거기 나오는 실험들이 되게 참신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예요. 그래서 뭐 하나는 그 CNN 기반 모델로 학습을 하고 하나는 DNN으로 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하냐면 첫 번째는 IID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개의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600개의 이그젬플을 넣어주고 600개의 이그젬플은 고르게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randomly shuffled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 non-IID 데이터셋은 어떻게 됐냐면 100개의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600개의 이그젬플을 주는데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두 가지 그 숫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1이랑 8로만 주어진 레이블된 데이터 600개를 주어지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4와 7로 레이블된 데이터셋 600개를 주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non-IID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서버로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잘 학습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MNIST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나와야 될 텐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그런 토픽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위에가 DNN으로 학습시킨 거고 아래가 CNN으로 학습시킨 건데
보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C가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전체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컴퓨테이션에 사용할 클라이언트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인 경우에는 한 명만 쓴 거예요. 그래서 0인 경우 한 명만 쓴 경우 10%쓴 경우 20%쓴 경우 50%쓴 경우 다 쓴 경우 그러면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배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풀 배치로 쓰는 거고 이건 미니 배치로 한 거예요. 이게 배치 크기인데 배치가 무한대라는 거 전체 배치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미니 배치로 학습시키는 경우는 엄청 빠르죠. 근데 넌 IID로 한 경우는 확실히 느리죠. 이렇게 미니 배치로 했어도 확실히 느린데 얘가 99% 어큐러시로 달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달성했다는 거예요. 99% 어큐러시를. 그리고 얘는 우리가 페더리티드 에버리징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좀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죠. 2가 5라는 거니까 페더리티드 에버리징을 해주면 굉장히 빠른 결과를 보여줘. 그래서 되게 흥미롭죠. 각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학습을 99%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게. C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클라이언트의 비율이고 E는 네, 에포크. 네. 그래서 보면 뭘 보면 되냐? 그러니까 점선으로 된 게 페더리티 에버리징인데 실선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수렴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은 랭귀지 모델링에 활용했을 텐데 여기서 랭귀지 모델링은 앞에 몇 퍼센트인지 잘 기억 안 나요. 70%를 보여주고 뒤에 30%를 맞추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집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어떻게 데이터를 분산시켜 주냐면 여기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셰익스피어 전집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돼요. 그리고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하는 대사가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99% 어큐러시 그리고 여기서 54% 어큐러시를 달성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보는데 2가 1이면 페더리티드 SGD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넌 IID인 경우에 실제 페더리티드 SGD보다 훨씬 더 빠른 수렴 속도를 보여줍니다. 아까 그 엠니스트 CNN도 훨씬 더 페더리티드 SGD보다 에버리징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근데 무조건 IID 샘플링을 했을 때가 여기서는 더 좋은 게 아니네요. 넌 IID로 했을 때가 더 좋네요. 여기서.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데이터를 섞지 않고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우리가 분류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요약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2017년 AI 스탯에 나온 그 페더리티 러닝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이고요. 원래 그 전에도 있긴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처음인 것 같고 이게 한 논문 인용수가 한 1300개 정도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페더리티 멀티태스크 러닝인데 2017년 같은 해에 나온 깁스 논문이고 여기서는 딥러닝 모델을 다루진 않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프라이멀 듀얼 프로블럼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푼 코코아라는 논문을 같은 저자가 쓴 건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페더리티 SGD나 페더리티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글로벌 모델 하나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테크닉들을 써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각각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퍼스널라이즈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풀고자 했던 거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각각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지만 전체 데이터를 보고 내가 가진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좀 코릴레이션을 생각해보죠. 좀 뒤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태티컬 챌린지는 넌 IID 샘플링 됐다. 각각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리고 이게 언밸런스드 데이터라는 얘기인데 각각의 노드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 수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시스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버틀렉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페더리티드 SGD나 페더리티 에버리징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에폭수를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100개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는 CPU를 쓰고 하나를 GPU를 쓰는데 그러면 GPU를 쓰는 쪽이 에포크를 훨씬 더 빨리 돌겠죠. 그래서 CPU에서는 만약에 10초가 걸리고 GPU에서는 1초가 걸려요. 근데 만약 100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하나만 CPU고 나머지는 다 GPU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그리게이션을 하려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CPU 10초 때문에 10초의 레이턴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서는 좀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퍼스널라이즈드 된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크 러닝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넘어갑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크게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태스크별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그 프라이어리를 우리가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파라미터들에게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 프라이어를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각각의 태스크별로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모른다고 하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시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어프로치로 가요. 그래서 현존하는 MTL 방법을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으로 페더리티드 러닝을 풀 수도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바틀렉 때문에 페더리티 러닝에서는 크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서 아까 해결한다고 한 거고. 제너럴한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멀티태스크 러닝. 좀 스태티스티컬한 관계 그런 뷰로 본 거죠. 그래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로스를 합치는데 R이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붙냐면 각각의 태스크별로의 이 코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W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있는 그 파라미터를 컨케이트네이션 시킨 그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그마가 어느 정도 그 태스크 간의 코릴레이션을 설명해 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태스크 간의 코릴레이션을 어떤 모델링하는 부분과 여기는 이 웨이티케이 텀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면 어떤 멀티태스크 러닝 셋업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웨이티케이는 W의 그 노멀 프라이어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뭐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논문 그 모델의 방법 모카라는 모델이고 그리고 이 논문은 제가 알기로 한 인용수 한 350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페더레이티드 러닝 분야에서는 꽤 큰 수의 그 인용수고 네. 이 분야에서 좀 중요한 논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W를 찾아야 될 텐데 이 트레이스 텀 때문에
W랑 지금 시그마랑 W가 그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이게 조인트리 컨벡스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 FK는 아까 코코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컨벡스 펑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딥러닝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뭐 SVM, 뭐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를 픽싱을 하면 먼저 W를 픽스를 해보죠. 그럼 W를 픽스를 해보면 시그마는 여기 없잖아요. 데이터랑 붙어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만 미니마이즈 시키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시그마를 업데이트하는 거. 근데 만약에 시그마를 고정을 하고 W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네, 여기서는 갈라질 수 있죠. 각 클라이언트별로 이게 파라미터가 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끼리 그 파라미터가 서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별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W랑 시그마가 조인트를 컨벡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코어디네이트 와이즈 디센트 코어디네이트 디센트 뭐 그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W를 고정시켜 시그마를 업데이트하고 시그마를 그다음 시그마를 고정하고 W 업데이트하고 이런 스킴을 사용할 건데 시그마를 고정했을 때는 W가 X에 디펜던트하고 만약 W를 픽스라면 시그마는 X에 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가 안 되죠. 두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도 듀얼 플라그램을 볼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수학적인 내용들은 너무 어렵고 저도 다 이해를 못했고 근데 관심 있는 부분은 참을성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듀얼 플라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컨주게이트 펑션이거든요. 컨주게이트 펑션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이 부분이 아까는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쉽게 그 클라이언트별로 듀얼 플라그램을 나눠졌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듀얼 플라그램에 또 서브 플라그램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K 시그마 프라임에 이 함수를 이게 뭐냐면 이 듀얼 플라그램의 그 쿼드라틱 어프로시메이션인데 이렇게 하면 각 클라이언트별로 나뉠 수가 있죠. 지금 알파 K 그냥 다 할 수 있죠. 지금 알파 K가 지금 시그마 알파 K가 지금 변수인데 알파 K 아니 그 초기값이고요.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알파 K i가 나뉘니까 제곱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다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고정하고 시그마를 고정하고 W를 업데이트 시킬 때는 이 듀얼 플라그램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알파 KI를 각각 구한 다음에 각 클라이언트별로 그 다음에 W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었는데 이 시그마 프라임이 뭐냐면 각각의 서브 프라블럼을 얼만큼 정확하게 풀 건가에 대한 파라미터거든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듀얼 서브 프라블럼에 그러니까 듀얼 프라블럼에 완전한 해를 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미니마를 찾지 않고 적당한 미니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미니마 근처에 있는 어떤 점, 그러니까 적당히 미니마이즈 시키는 점을 찾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어느 애는 10초 걸리고 어느 애는 1초 걸리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죠. 왜냐면 적당히 풀어라 하면 10초까지 안 하고 한 2, 3초 선에서 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그마 프라임을 정해주는데 여기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 시그마 프라임을 우리가 적당히 정해주면 그게 적당히 끊어도 전체 그 모델을 잘 수렴한다 이런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세타 KH가 아까 말한 그 얼만큼 적당히 풀 것인가. 그래서 얘가 지금 초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서브 프로그램의 초기 로스고 얘가 미니마이저의 그 로스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업데이트 했을 때 값이 델타 알파 KH면 얘가 만약에 뭐죠? 1이 되면 얘가 그 초기 로스랑 같다는 거니까 업데이트가 없다는 거고 0이면 얘가 미니마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 KH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하면 한 뭐 30%풀 것인가 50%풀 것인가 이런 걸 정해주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세타 KH가 1이 될 확률이 1보다 작은 값에 바운드되게 우리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 이게 어썸션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이터레이션하는 횟수 H가 이것 이상이면 H만큼 이터레이션 했을 때 적당 그 최적의 미니마와의 그 차이의 기대값이 입실론에 바운드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이 증명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끊어줘도 모카에서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각 클라이언트별로 그 듀얼 플러그램을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적당히 풀어가지고 그런 어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듀얼 서브 플럼으로 가는 이유가 우선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우선 그냥 풀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그냥 푸는 것보다 듀얼 프로블럼을 푸는 게 훨씬 쉬운 경우가 컴백스 프로블럼에서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듀얼 프로블럼을 갔냐면 그냥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풀면 아까 코코아에서는 파라미터들이 각각 클라이언트로 나뉘지 않아가지고 K개로 안 나뉘어가지고 서버로 그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미니마이제이션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듀얼 프로그램을 생각하니까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찾을 수 있더라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었더라 라는 게 아까 코코아 논문에서의 얘기였고 여기서는 사실 듀얼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고 뭐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게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파라미터가 나뉘면 괜찮을 텐데 여기서도 듀얼 프로그램을 일단 시도해본 거고 네, 여기서 듀얼 프로그램을 해봤는데도 잘 안 나뉘었던 거고 이 텀 때문에 그래서 쿼드라틱 어프로시메이션을 시켜가지고 잘 나뉘게 했던 거고 그래서 뭐 듀얼 프로그램을 했더니 좀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듀얼 프로그램은 조인트리 컨백스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듀얼 프로그램은 항상 컴팩스 펑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풀기 쉬웠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고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에는 각각 클라이언트에서 알파, 그러니까 듀얼 프로블럼에서 그 알파를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합하는 건가요? 네 알파에서 여기서 보면 알파를 구하고 W 함수를 씌워가지고 W를 구한 다음에 네,
네, W를 구해서 네, 합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그냥 그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는 그러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여기서도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하지 않네요. 합하지 않고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W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W를 픽스 시키고 이 시그마를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W를 구하고 시그마를 업데이트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각각 그 데이터에 상관없어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W는 각각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W. 그래서 M이 클라이언트의 수인데 퍼스널라이즈드가 최종 목적이라서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최적의 W 구하는 게 목적이. 대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가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안 와닿아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제너럴라이즈드 그 앞에 설명했던 그 페더레이티드 HD나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각각 분산이 되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모으지 않고도 이제 제너럴라이즈 되는 모델 하나를 잘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퍼스널라이즈 된 모델을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잘 학습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내 데이터만 사용하는 게 항상 좋진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의 노인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걔랑 같이 학습을 시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그마라는 게 각각의 태스크별로 코릴레이션을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네. 나랑 비슷한 문제를 푼다고 하는 애들은 내 태스크랑 코릴레이션이 높을 거고, 또 그런 애의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좀 더 파지티브한 결과를 불러오지 않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해됐어. 음. 실험을 보면 첫 번째는 구글 글래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구글 글래스 데이터셋에는 38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이게 정확하게 각각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엑셀러로미터, 뭐 마그네토미터,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이 세 가지가 피처가 있고, 이 피처 세 개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바이너리 프리딕션이라는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사용할 수도 있고 뭐 SVM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0명의 개인들이 모바일 폰에 있는 어떤 그 피처를 사용하는, 아까 보였던 것처럼 액셀러로미터랑 자이로스코프 두 개의 피처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앉아 있는지 혹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리딕션을 하는 태스크를 풉니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인 태스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에서 23개의 그 자동차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동차에게는 어쿠스틱 피처 50개랑 이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처 50개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피처는 소리에 대한 피처고요. 얘는 진동에 대한 피처일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개의 피처를 가지고 이 차가 AAV 타입인지 DW 타입의 자동차인지를 프리딕션하는 문제를 풉니다. 그랬을 때
이 멀티태스크 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했을 때 데이터를 글로벌로 합쳐가지고 학습시킨 거랑 각각의 로컬에서 학습시킨 거랑 했을 때 얘네 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흥미롭죠. 데이터를 싸그리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랑은 좀, 그러니까 싸그리 다 합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혹은 SVM을 하는 것보다 MTL을 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능의 스탠다드 에러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또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닌가? 뭐지? 아니네. 그래서 이 파란색이 목하고 빨간색 코코아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모카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선플라워를 적당히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타임이 다른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빨리 옵티말에 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다른 거에 비해 월등히 더 빠른 걸 볼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 페더리티 러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구글 브레인이랑 그 오픈마인드가 있는데 둘 다 배포가 돼 있어요. 그 코드가 나와 있고 테스프로 페더리티드 같은 경우 작년 말인가? 총괄 그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어 페더리 텐스플로어 페더리티드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실제로 디플로이먼트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오픈마인드에서 나온 그 토치 기반의 그 API는 디플로이 할 때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파이토치 기반은 그 반대로 좀 리서치 목적으로 안 좋고 테스터플로우 페더리티는 리서치하기 좋게끔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걸 했냐면 G보드라고 이게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I love you라고 치면 뒤에 뭐가 이거 얘를 뭐라고 했지? 얘를 무슨 밴드라고 했는데 하여튼 보통 이거 다 꺼놓죠. 근데 얘네들은 얘를 더 사용자들이 활용하게끔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얘 좀 성능을 높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좀 데이터를 각각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그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 사람들이 이 키보드에 쓰는 데이터들을 사실 서버로 불러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말했듯이 좀 민감 정보들이 많잖아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걸 사람들이 여기 치기 때문에 이걸 서버로 못 들고 와요. 그랬을 때 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쓰는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가지고 페더리티 러닝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썼을 때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 어큐러시가 24% 늘었고 사람들이 이 프리딕션 스트립을 사용한 게 10%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되게 유의미한 결과죠. 그리고 또 G보드에서 이모티콘 프리딕션도 있대요. 그래서 굿나잇을 했을 때 어떤 이모티콘을 좀 제안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7%더 좋은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또 4%더 많은 클릭을 사람들이 하게끔 유도했고 또 사람들이 만약 이모티콘이 더 마음에 들면 이 이모티콘을 쉐어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1% 많은 유저들이 쉐어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텐서플로우 페더리티랑 파이시프트가 있는데 각각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픈마인드에서는 여기선 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떤 코스들도 있고 데이터셋도 공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공개한 건 아니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페더레이트 러닝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이터 셋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들어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있었네. 혹시 그러면 네. 그러니까 소개해줬던 논문들이 다 17년도 이쯤 논문들이라서 혹시 요새는 또 어떻게 연구가 아, 되는지 요즘 17년도랑 또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9년 전, 그러니까 이 17년도 논문이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활발했던 것 같은데 뭐 얼마나 활발했는지 저도 논문을 많이 읽어본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제 생각으로 한 19년 기점으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가지고 아직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더 어떤 논문들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봐 볼게요. 근데 어떻게 더 잘 나오는지 모르겠고 아마 그죠 그 뭐냐 베이지안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 같고 메타러닝 방법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준이 뭐 첫 번째 이거? 이 어그리게이션 아까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가중합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어그리게이션. 문준이 왜 이렇게 열심히 들었네? 적응 안 되게. 누구야 너? 누구야?